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진행된 3박 6일간의 해외 순방이 마무리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YTN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 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동 킥보드 외에도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 등에 널리 사용되는 고성능의 경량 배터리를 말하는데요. 이 배터리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코드를 뽑는 것이 좋고 또 보관할 때에도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예방 수칙들이 있는데요. 이 폭발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YTN이 전한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3박 6일간의 해외 순방이 마무리됐습니다. YTN은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한 이번 외교 일정을 발빠르게 전하고자 노력했는데요. 자, 먼저 보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한일 또 한미 정상회담은 연쇄 정상회담으로 불릴 만큼 폭넓은 의제가 다뤄졌고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은 속보와 특보 체제를 통해서 회담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다수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보도량이 상당히 많았던 만큼 혼란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순방 일정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보도를 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의 일본 방문 보도부터 볼까요? 먼저 대통령의 출국 시점과 회담 상대, 의제 범위를 제시하면서 시청자가 정상회담의 큰 틀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전부터 방위길 일정에 돌입합니다. 먼저 현지 숙소에서 제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첫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일요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고 당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역시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에 돌입합니다. 연쇄 정상회담이라는 맥락을 강조하면서도 단순한 양자관계를 넘어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연속성을 드러내 주었는데요. 향후 성과, 평가, 기준점을 마련해주고 국민이 외교와 국익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헤드라인 못지않게 회담 현장의 실시간 상황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모두 마친 뒤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회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 대통령 이제 총리 관저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의 강화 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총리님께서 이렇게 저희 방문을 서둘리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이 끝나고 확대 회담이 시작된다면서 일본 총리 관저 상황을 생중계로 전하고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이뤄지는 장면을 현장감 있게 전해주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실시간 자막으로 제공하고 이시바 총리 발언 역시 통역 직후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제공해 시청자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외교 정상 간 주요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틀간의 숨가쁜 일정이었는데요. 일본 일정을 끝으로 이어서 곧바로 미국으로 향하는 상황을 대통령의 일정, 또 의제와 함께 전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보도는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정리하면서 의제를 예상하는 보도였습니다. 미국 현지의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4일 아침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국에 도착하고 첫 공식 일정으로 재미 동포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첫 회담은 이곳 시간으로 내일 오전 여기서 이뤄집니다. 이후 계속해서 보도가 이어집니다. 약 140분 동안 진행된 회담을 소개하면서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외교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두 분의 친밀감 높은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걸로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되짚으며 동맹 강화와 협력 확대라는 성과를 짚는 동시에 방위비, 투자, 그리고 과거사 문제 등 남은 과제도 분석했는데요.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의견 일치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마스가 프로젝트도 중요한 결실입니다. 다만 한일 관계에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총 3,500억 달러의 세부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빠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은 이번 순방의 한계로 꼽힙니다. 이처럼 성공적이라는 정부 평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합의 여부와 이행 가능성까지 병행해 짚어주었습니다. 이는 국민이 외교적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인식하도록 돕는 데 역할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덧붙여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민 생활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짚는 중장기적인 분석이 더해진다면 시청자가 외교 성과를 보다 깊이 있고 균형 있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평가원님께서 살펴주신 그런 보도들을 보면 정치부 기자의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 해외 특파원의 보도, 또 전문가와 YTN 해설위원회 출연까지 참 다양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다채로운 뉴스 구성을 소화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주신 덕분에 이번 해외 순방 보도가 더욱 풍성했던 것 같은데요. 정상회담 보도에서는 특파원과 출입기자가 각각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현장성과 맥락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상희 워싱턴 특파원은 외교 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협상 전 긴장과 그 파급 효과를 전한 전달자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한미 무역협정 타결 이후 20여일 만에 다시 워싱턴 DC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장관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가 목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강 실장은 공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난관을 만난 게 아니냐는 특파원들의 질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 회담과 관련한 백악관의 별도 입장은 없는데요. CNN은 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에 대한 의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할 중요한 기회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장관급 인사의 현지 도착과 대통령 일정 개시를 연이어 전하면서 협상 전 현장의 긴장감과 사전 전략 준비를 강조해 주었습니다. 이승윤 뉴욕 특파원은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룬 해설자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미국의 조선 능력부와 관련해 한미 협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면서도 한국 조선 업계가 미국에서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라며 대미 투자를 압박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폭탄 발언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들 상장 지수 펀드들은 1% 정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에서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해설하면서 외교가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과정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보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강진원 기자와 정인용 기자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순서에 따라 대통령의 전체 일정을 맥락화해 정리해 주었습니다. 시청자가 방일과 방미 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었는데요. 외교 현장의 긴박함과 즉각적인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현지 파견 보도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 순방 보도를 위해서 현지에 있는 특파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특별히 더 신경 썼던 부분이 있을까요, 실장님? 통상 이제 대통령실 그 해외 취재를 하게 되면은 컨트롤 키는 정치부장이 잡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번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각 언론사당 한 개 팀, 그러니까 한 개 팀은 취재 기자 1명, 영상 기자 1명, 오디오맨 1명, 이걸 예. 한 개 팀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 개 팀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락했기 때문에 민항기 편으로 이제 순방 취재를 할 별도의 한 개 팀을 더 꾸렸습니다. 예. 민항기 편을 이용하는 한 개 팀은 순방 기간보다 하루 일찍 현지에 도착하고요. 또 하루 늦게 귀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현지에서 합류한 용산 취재팀 가운데 한 개 팀은 회담 현장을 커버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실시간 뉴스를 나머지 한 개 팀에 토스하면 이 나머지 팀이 현지 기자 생중계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던 것인데요. 특파원들은 주로 이제 외곽 취재를 담당을 했습니다. 이제 현지의 반응 그리고 외신 기사들을 취합해서 특파원 기자 중계를 하고요. 회담을 직접 취재하는 용산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용산팀이 주로 이제 회담 내용을 다뤘다면 특파원들은 이제 그 밖에 관련 내용을 취합해서 보도함으로써 서로 간에 이제 내용의 중복성을 막고 다양한 뉴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순방 보도에서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현지 상황을 최대한 생중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서울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앵커들도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영상과 오디오가 들어오면 즉석에서 이제 실시간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된 상태였던 것이죠. 결국 정치부 용산 출장팀을 비롯한 국제부 특파원팀과 내근팀, 또 서울 스튜디오의 편집부와 앵커팀의 협력으로 현장 소식을 상당히 빠르고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그 보도 분석에서 특별히 외신 보도를 좀 주목해서 살펴보셨다고 하던데요. 네. 외신 보도는 시청자가 정부 발표나 국내 언론의 내부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외부적 시각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시에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평가 지표를 제공하는 의미도 갖는데요. 예. 외신의 논조를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의 위상과 또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신 보도는 의미 있는 참고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보도 가운데 다양한 외신 보도를 인용한 보도들을 집중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 대통령의 이런 방문 형태는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자 사설에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 대일관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AFP 통신은 트럼프가 예기치 못한 외국 정상에게 해당 국가의 국내 정책과 관련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내세워 놀라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 대통령의 노력으로 긴장을 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와 줄 것을 요청하고 북한의 트럼프 타워 건설까지 제안하면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의 순간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 극적인 장면 없이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외신 보도를 인용한 보도 방식은 정상회담 성과를 국내 시각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국 외교의 위상과 한계를 동시에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보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전한 것에 비해 비판적인 논조의 보도는 없어 균형감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외교 현실에 대한 냉정한 시각은 정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 개선의 요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외교 현실에 대한 냉정한 시각, 또 정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적 시선의 보도가 부족했다라는 점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구성의 방송 보도부터 또 외신 보도까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인 만큼 YTN에서도 보도에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보도에서 특히 좀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그 정상회담 보도에서 YTN이 가장 그 신경을 썼던 부분은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생중계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현재 모든 행사는 이제 원어로 이제 진행이 되는 만큼 이럴 경우에 동시 통역사를 미리 대기시킨 것은 이제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미국 순방의 경우에 이제 출국에 앞서서 용산 대통령실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은 모든 일정에 동시 통역이나 순차 통역이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칫 이제 각 언론사별로 통역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통역사를 준비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요. 저희 YTN 같은 경우는 만약을 대비해서 자체 동시 통역사를 별도로 계약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행사는 이제 현지 통역으로도 이제 충분하긴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좌식 회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준비한 동시 통역이 그야말로 빛을 발휘했습니다. 이 양국 대통령의 모두 발언 같은 경우는 현재 통역사가 순차 통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이제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통역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즉답과 즉석 질문을 이제 받으면서 회담을 진행한 것이죠. 다행히 저희는 그 미리 준비한 베테랑 동시 통역사의 통역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신경 써서 준비한 부분은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방송이었습니다. 비록 새벽 시간대이지만 이제 국민의 관심이 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하이라이트 부분 1시간 동안 수어 통역사를 추가로 배치해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만약을 대비한 준비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해외 순방에서 한일 또 한미 간 협력 강화의 의지를 다지고 또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럼에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역시 적지 않다. 이런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추후의 변화들 저희 YTN이 지켜보면서 충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네, 저는 대통령 해외 순방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취재하고 또 보도한 강진원 기자와의 대담을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꼽아보았습니다. 이번 3박 6일간 이어진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기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순방의 일정을 정리하고 주요 성과를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공식 보도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그 취재 뒷이야기들을 전해서 시청자가 외교 무대를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무엇보다 장시간 이어진 강행군 속에서도 현장을 기록하고 또 보도 뒤편의 맥락까지 전하려고 애쓴 취재진의 진정성이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는데요. 현장 경험이 담긴 목소리는 시청자에게 외교 무대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기자들의 치열한 기록 과정 또한 다시금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이번 디딤돌 뉴스에서도 취재진과의 대화를 한 번 더 이어갈 텐데요. 기자들이 가진 고민과 시선을 다시 한번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저 평가원님이 언급해주신 그 대담에서 강진원 기자가 취재기를 전해주긴 했습니다만 뉴스에 담지 못한 뒷이야기가 있다면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제작진이 강진원 기자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흔히 외국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국위가 펴는 정쟁도 또 여야도 없다는 말도 있고요. 저 역시 기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경제 그리고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순방에 동행했습니다. 독특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우리 대통령이 잘 대처하길 응원하는 마음도 컸던 게 사실이고요. 물론 3박 6일의 순방 기간 중 숙소에서 제대로 잠을 잔 건 불과 사흘이었습니다. 그마저도 YTN은 24시간 보도 채널이기 때문에 YTN 취재진은 매시간 생중계 그리고 리포트 등 때문에 3-4시간밖에 잠을 못 자서 신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든 숙제가 풀린 게 아닙니다. 미국과는 관세 협상 세부안과 동맹 현대화 등을 놓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야 하고요. 일본으로부터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끌어내야 합니다. 유엔 총회와 에이펙 정상회의 등 앞으로 이어질 외교 행사에서도 이런 과제를 우리 정부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응원하고 또 잘못한 점에 대해선 매섭게 비판하는 그런 자세로 취재에 임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10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서울시 땅꺼짐 대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집안 일부가 무너졌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에서 또다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서울시의 땅꺼짐 사고로 여전히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이재민들의 막막한 상황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3일 불과 보름 전 깊이 2.5m짜리 집안 치마로 인도가 무너지며 주변이 통제된 가운데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땅꺼짐이 생긴 겁니다. 재차 땅꺼짐이 발생한 직후 구청 등은 임시 복구 작업과 더불어 인근 건물의 안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사고의 주변 호텔로 대피한 인근 주민 30여 명은 또 땅꺼짐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기뻐하던 것도 잠시, 난데없는 이재민 생활이 더 길어지게 생겼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함은 계속될 것임을 전했는데요. 서울시에서 또다시 땅꺼짐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까지 다뤘어야 시청자들의 불안감에 대응하는 유의미한 보도가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서울시의 땅꺼짐 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8월 연희동 땅꺼짐 사고 이후 서울시는 집안 치마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서 시는 사고가 발생한 성살로 지하매설물 전수조사와 주변 공사장 특별점검 외에도 노후 상하수관로 개선 작업 강화, 골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강화,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 성능 기준 강화, GPR 전문 인력 및 탐사 차량 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3월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 사고 이후인 4월에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하개발 불착 영향 범위 내 집안 시설물의 중대 변형이나 시민의 신고와 민원이 접수되면 시가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서고 필요시 공사 중지와 도로 통제 등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6월에는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 산하에 사고 예방 현장조사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집안 안전 관련 전문 학회 3곳과 집안 치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집안 치마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지안전자문단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안 치마 징후가 발견되거나 사고가 발생해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할 때 지하안전자문단이 현장에 출동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여름 코로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관광객이 붐비는 제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경임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첫째 주 기준 제주 지역 코로나19 검출률은 50%. 지난주 기준 코로나19 검출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에서 64세 사이 중장년층이 50%, 65세 이상 고령층이 25%로 50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75%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중 고령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을 전하면서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 보도였는데요. 제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고 전했는데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도 필요할 듯해서 관련해 백신 접종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면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에서 16일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309명으로
지난 6월 22일에서 28일 63명을 기록한 뒤로 7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면역 상태, 바이러스 변이, 날씨 등의 환경 요건이 있는데요.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는 저온 건조한 겨울철에 생존력이 높고 실제로 겨울과 봄에 유행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매년 여름에도 유행하는 대해는 면역 상태와 바이러스 변이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면역 예방 효과가 6개월 정도 유지되는데 백신 접종을 겨울철에 진행하면 이듬해 봄 이후에 백신에 의한 감염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5에서 2026절기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데요. 이번 절기 접종에 쓰인 백신 제2에논 대비 중황체, 즉 예방 효과가 높아 유행 변이에 효과적일 새 백신 LPA1으로 추진됩니다. 덧붙여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에서 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0월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질병청은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접종하는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OECD 국가산재 예방 시스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SPC 삼립공장, 포스코 ENC 건설 현장 등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처벌 강화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살펴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사고 사망 만인율, 즉 근로자 10,000명당 사고 사망자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까지 나서 산재 감축 의지를 밝히고 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한 건 물론 면허 취소 등 초강수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처벌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룬 보도였는데 보도에서 OECD 국가의 수치를 인용한 만큼 해외 산업재해 예방 제도를 소개했다면 좋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해외 산업재해 예방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국제노동기구 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는 2022년 4.3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관련해 OECD 국가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들을 살펴보면 먼저 10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가 1명 미만인 영국의 대표적인 산재근절 대책인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법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2007년 제정된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기관의 활동이 운영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특정인의 사망을 초래하고 해당 기관이 사망자에게 부담하는 관련 주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기업의 과실치사 또는 살인죄로 정의하는데요. 또 이를 저지른 기업에 상한이 없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업살인법은 법인인 기업에도 살인이나 과실치사와 같은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산업재해 발생 시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인 산재의사를 중심으로 한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산재 사고를 보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산재 예방 효과를 얻고 있는데요. 또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업주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재 문제 중 하나가 행정처분이나 산재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려는 경향이라는 점에서 독일의 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